GMAT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GMAT이 어떤 시험인지에서부터 70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별 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GMAT 공부 시작하자마자 문제 풀기부터 하셨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GMAT 목표 점수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참고해 보실 수 있는 GMAT 목표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탑 10의 경우는 평균 GMAT 점수가 730점 이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탑 20 이상은 GMAT 평균 72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기 때문에 우선 목표 점수부터 먼저 정하세요. GMAT은 단순히 영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로 된 논리 시험입니다. 즉, 영어에 대한 스킬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시험 횟수는 1년에 5번까지 가능하고요. 평생 횟수 제한은 2024년에 사라졌죠. 그리고 시험 구조는 크게 3가지 과목으로 퀀트, 버벌, DI 나뉘어져 있고요. 각 과목은 45분 동안 풀어야 해요. 퀀트는 수리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벌은 언어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논리적인 독해나 문장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DI, 데이터 인사이트 과목은 그래프나 표에 대한 해석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아볼까요? 퀀트는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문제를 풀어내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45분에 21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절대로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퀀트를 공부하실 때는 초반에 기본 개념과 공식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물론 중학교 2, 3학년 수준이라 어려운 거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 중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암기를 하셔야지 내가 옛날에 배웠었고 외웠었던 공식들이 상기가 되기 쉬워요. 그 뒤에는 이러한 문제와 공식이 어떻게 영어로 표현되는지 익숙해지게끔 여러 번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부에는 오답 분석으로 여러분의 실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내가 계속 어떤 문제에서 틀리는지 그리고 같은 실수를 어떤 패턴으로 반복하는지 스스로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강점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가 빠르게 파악이 돼서 내가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설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을 두고 실전 감각을 키워내시는 시간이에요. 이때까지 정리했던 오답 노트를 다시 상기하고 반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GMAT 퀀트는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GMAT에서의 버벌은 단순한 영어 시험이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과 그 근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RC와 CR을 따로 한 번씩 알아볼게요. RC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공부하셨던 토익이라든지 토플에서 많이 보셨던 바와 같이 긴 지문을 읽고 그거에 딸린 여러 문제를 푸는 형식인데요. 하지만 GMAT에서의 RC는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지문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논리적인 흐름과 그리고 포인트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초반에 RC 공부를 하실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영어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다만 그냥 해석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간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읽은 이 한 문장이 앞문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따지셔야 돼요. 글 전체의 논리적인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읽은 이 문장이 앞문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역할로 쓰였는지 아니면 앞문장을 반대하는 주장인 건지 아니면 예시를 들어준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따지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중간부에 가서는 글을 심플리파이하고 예측을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RC 지문이 엄청 길잖아요.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단을 읽고 이 한 문단을 몇 단어 혹은 한 줄로 요약해보고 나아가 글 전체를 요약해보면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다음 글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을 해 나가면서 RC 패턴을 읽어내실 줄 알아야 돼요. 실전 감각을 위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RC 문제를 푸실 때 지문에 대한 분석도 좋지만 선지에 대한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RC는 특히 패러프레이징이 핵심이에요. 그 말인즉슨 오답과 정답에는 한 끗 차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지문에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돼서 정답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답이 되었다면 이게 어떤 근거로 오답이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그 이유와 근거를 따지실 수 있어야 돼요. 즉, GMAT에서의 RC는 단순히 해석하는 시험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시험이다 라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CR은 한국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공부했듯이 그냥 단순히 지문을 보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짧은 몇 문장 속에서 논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또 그 속에서 이 논리를 강화시킬지 약화시킬지에 대한 선택지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 접하면 엄청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CR은 무조건 단계별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CR을 초반에 공부하실 때는 패턴을 익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CR은 아무렇게나 출제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몇 가지 정해진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CR 문제의 패턴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strengthen이라서 논리를 강화하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weaken이라서 반대로 논리를 약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assumption인데 결론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수 전제를 찾아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inference로서 지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evaluate로 논리의 강약을 평가하는 요소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이제 패턴을 제대로 익히셨다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논리적인 흐름을 익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CR 문제는 premise와 conclusion의 구조로 적용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또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미스와 컨클루전 사이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트렝스 문제에서는 이 논리적인 갭을 강화시키는 선지를 찾아야 되고 위큰 문제에서는 이 논리적인 결함을 약화시키는 선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미스와 컨클루전 사이에 논리적인 결함을 스스로 찾아내는 연습을 하셔야 CR 공부의 핵심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R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익히고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셨다면 시험을 앞두고는 이제 CR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한 문제당 2분 내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시되 단순히 시간만 줄이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서 이 로지컬 갭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답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 이게 정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CR 문제를 제대로 푸신 게 아니에요. 즉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대실 수 있어야 나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하기도 해요. CR 문제를 풀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답답해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패턴과 그리고 내 스스로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연습을 하신다면 그 2분 내로 문제 푸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DI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시험이에요. DI 공부를 초반에 하실 때는 문제 유형을 익혀주시는 게 중요한데 DI의 문제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의 표 해석이고요. 이것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읽고 핵심 정보만 빠르게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소스 리즈닝이라 그래서 MSR이라고 불리우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를 조합해서 답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투파티 애널리시스인 TPA는 2가지 답을 동시에 찾아야 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ata Sufficiency인 DS는 단순히 계산해서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구나에 대한 감을 익히시는 게 초반에는 중요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푸시기보다는 오히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감을 익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핵심 정보만 골라내는 연습, 즉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연습도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GMAT에서 DI 문제는 불필요한 정보와 소스들을 추가적으로 전달해서 지원자들을 좀 헷갈리게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 어떤 소스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빠르게 캐치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DI는 단순히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실전에서 빠르게 풀어나가는지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DI는 사실 생각보다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2분이나 2분 30초 내에 문제를 푸시도록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 그 이상이 걸리는, 오래 걸리는 문제라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붙잡지 말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추려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고, 애매하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는 빠르게 패스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우리는 DI 문제를 100% 맞추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을 맞출 수 있는 게 목적이니까 시간 배분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늘은 GMAT 고득점인 70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빠르게 알아봤어요. GMAT은 단순히 많은 문제를 빠르게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사고력, 시간 관리,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시험입니다. 실제로 MBA-메이트 GMAT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이런 방법으로 750점까지 받으신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나오시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실제 후기까지 확인 가능하시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필수인 거 아시죠? MBA 공부 혼자 하지 마세요.